네, 부동산법 핵심 이론 우리 마스터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국토계획법의 11번째 주제인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떤 도시의 일부를 개발할 때 그 도시 일부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청이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방법이 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자, 우선 여기 중요한 쟁점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장소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어디다가 정하느냐? 주로 신규 개발지에다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갈 세부 내용들, 개발 사업을 관리하면 여러 가지 세부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자,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가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건축 제한 같은 규제를 완화시켜 줍니다. 몇 %까지 완화가 되냐 이런 걸 좀 볼 거고, 실효 조항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구 단위 계획을 준수해야 됩니다. 요거 위반하시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 받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시면, 자, 일단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은 이렇게 요 왼쪽 그림에 보시면 이런 지역들이 개발되면 여기다가 이렇게 점선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정하고 여기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에 대한 계획하고 이 건물을 짓는 계획을 동시에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뭐 학교를 져라, 공원을 져라, 행정청, 관청을 져라, 상업용 빌딩, 아파트 이렇게 땅에 대해서 용도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건물 지을 때는 몇 층까지 져라, 뭐 건폐율은 몇 프로 뭐 이런 것들이 건축 계획이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토지에 대한 계획과 건축물 계획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실제 우리 그 용산의 요 지역이 이렇게 분홍색 표시된 부분들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걸 표시하는 거니까 서울이라는 지역의 용산구의 요 지역들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행정청의 관리를 받으면서.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의 의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가볍게 보시는데, 자,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우리 도시계획 수립 대상이 6개의 도시인데, 6개의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그 지역이 개발되면, 아까처럼 용산처럼 서울이라는 도시의 용산 같은 데가 개발되면 그 일부 지역에 대해서,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일종의 도시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여기서는 뭐 중요한 거는 요 2번 시험 나왔는데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든다. 거기를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요 일부를 전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 앞에서 보신 거죠. 우리 4번째 파트에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시도지사 같은 관청이 그 수립하는 결정 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관리 결정할 때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심의해야 된다. 이건 앞에서 본 거니까 요거는 여기 보면 토지에 대한 계획하고 건물 짓는 계획이 모두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전문가인 건축위원회, 토지 전문가인 도시계획위원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심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공동심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동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자, 다음 보시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및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절차인데, 자, 뭐 이 부분도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변경하는 거, 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거는 요 장관이나 시도나 시장군수 같은 관청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둘 다 이 해당 관청들이 도시관리 계획 결정권자가 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도시관리 계획 2반 결정 절차 있었죠? 기초사 주민의견 청취 2반,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통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도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도 수립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2번 나왔던 표현이니까 확인해 보시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서 27회 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만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은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한번 냈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실효조항을 좀 볼 건데, 이번에는 우리 금방 보신 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결정고시가 있고 나서 지구 단위 계획에 수립하는 결정고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3년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 결정고시로부터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안 되면 이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요 위에 있는 결정이 실효가 되면서 3년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실효가 되는 겁니다. 이 결정 자체가 실효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 정상적으로 수립이 됐어요. 지구 단위 계획이 정상적으로 수립돼서 결정고시가 나오면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5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5년 되는 다음 날에 요 결정,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결정이 또 실효되기 때문에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실효,
5년 되는 다음날 실효인데 실효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 3년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결정고시가 안 되면 3년 다음날에 여기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한 요 위에 있는 결정이 실효가 되고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결정고시가 되고 나면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됩니다. 자, 공사 착수를 안 하면 5년 되는 날 다음날에 요 위에 있는 결정이 실효가 돼서 이 지구단위 계획이 없어지는 거죠. 5년 되는 날 다음날에. 이렇게 해서 이건 뒤에 또 한번 나올 거니까 이거 보시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앞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도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야 되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나 변경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여기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렇게 2번 하고 공사를 착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대상.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좀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먼저 정해야 되죠. 그럼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여기가 도시지역이고 자, 이쪽 지역은 관리지역이라고 보고 편의상 이 아래 지역은 농림지역이고 여기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 여기 도시지역에서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도시지역 안에서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관리지역에서도 여기 양가로 1번, 농림지역도 양가로 2번, 아니면 3번 같은 형태로 비도시지역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나라 토지는 공법에서 용도지역이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 관리, 농림, 자연. 그러고 나서 이 도시지역으로 들어가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지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합니다. 자, 도시지역 바깥으로 나가면 관리, 농림이나 자연 같은 데서도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거니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비도시지역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먼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대상에서는 도시지역부터 먼저 봐요. 도시지역은 정할 수 있는 곳 임의가 있고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제가 받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먼저 도시지역을 먼저 보시면 자, 다음의 지역이 이게 다 신규 개발지입니다. 신규 개발지, 도시지역에서 이런 신규 개발지가 지정되면 여기 10번까지 이런 지역이면 행정청이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해당 지역의 전부나 일부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하는 방식은 이런 신규 개발지 전부나 일부에다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우리 용도지구는 예전에 배웠던 추락지구 같은 거 우리 옛날에 용도지구에서 우리 이전에 경보기가 시험을 보고 시에서 지나가는 계약대 이런 거 있었죠. 그런 추락지구에다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은 20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용도지구 중 개발사업을 도와주는 추락지구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번, 3번을 이렇게 쌍으로 묶으세요. 도시개발구역, 신도시, 정비구역, 재건축, 재개발하는 구역 이런 지역도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되고 나면 바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두 개 또 쌍으로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택지개발지구하고 대지조성사업지구도 이 둘 다 아파트 같은 걸 지으려고 땅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땅을 개발한 지역인데 여기도 신규 개발지고 자, 산업단지 우리 옛날에 배웠던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뭐 도시 첨단산업단지 같은 산업단지도 공장으로 개발하고 요 관광특구 같은 데도 관광지로 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규 개발지이므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눈으로 익히실 때는 용도지구는 추락지구 생각하시면서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자, 문제는 8번이 중요한 거예요. 8번은 개발제한 도시자연 시가 안에가 우리 예전에 그 건물을 못 짓는 용도구역입니다. 자, 개발제한구역 모든 개발을 제한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산에다가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 시가와 주정구역도 민간인들의 건물에 신축을 못하게 하는 거. 그러면 공원 하나 추가합니다. 자, 개발제한, 도시자연, 시가와나 공원이 해제 이렇게 요 해제란 말이 꼭 붙으셔야 돼요. 자, 앞에 있는 7번까지는 해제란 말이 붙으면 안 되고 요거 자체가 다 신규 개발지이기 때문에 신규 개발지가 정해지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는데 여기 8번은 개발사업을 못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도시자연, 시가와나 공원으로 묶어놨다가 이걸 풀면 해제가 되면 거기가 신규 개발지로 바뀌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의할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립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구역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개발제한이든 도시자연이든 시가화든 공원이든 해제가 됐을 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 또는 자, 녹지가 주거, 녹지가 상업, 녹지가 공업으로 변경되는 지역도 신규 개발지로 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뭐 주요 역세권 같은데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고, 자, 요 3번, 요 밑에 거는 3개 이상 대중교통이 교차하는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는 우리 예전에 배웠던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하는 지역하고 같습니다. 이런 지역도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하는 3개 이상 대중교통이 교차하는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 요 27회 때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입니다. 줄친 부분들이 다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이니까 좀 보시고, 요 10번 같은 경우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죠. 용산에 이제 미군 부대가 이사 가면서 평택으로 그런 지역에다가 떠난 자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할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신규 개발지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에서 지정을 하여야 한다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도시지역인데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때는 뭐냐면, 자,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 완료 후 10년, 시가화나 공원이 해제가 되는데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 이렇게 녹지가 주거성화 공업으로 변경되는데 30만 이상이니까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는 임의적 항목의 이 3번하고 4번이에요. 자, 그냥 정비구역이면 지정할 수 있다는데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그때는 이 기간이 이만큼 지났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을 하여야 한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면 아파트가 완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10년이 지나면 아파트가 낡아지죠. 낡은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태기가 사업 완료 10년 이렇게. 자, 시가화나 공원이 해제가 되는데 면적 30만 이상. 자, 우리 시가화나 공원도 임의적 항목이 8번이에요. 자, 개발 제한 도시 자연은 버리고 시가화나 공원이 해제가 된다. 원래 그냥 해제가 되면 지정할 수 있다는데 시가화나 공원이 해제가 되면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녹지가 주거, 상업, 공업으로 변경되는 지역도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을 하여야 한다. 자, 이건 암기합니다. 자, 정태기가 사업 완료 10년, 시공이가 해제 30만, 녹지가 주거적으로 변경되는데 변경 30만 이렇게. 정태기 10년, 시공이 30만, 녹주 30만 이렇게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 완료 10년이니까 정태기 10년, 시공이 해제 30만, 녹주 변경 30만 이렇게. 여기 정태기는 10년, 시공이와 녹주는 30만 이렇게 한번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신 게 자, 아까 그림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이고 관리, 농림, 자연인데 지금 관리, 농림, 자연을 아직 설명 안 했고요. 도시지역에서는 지정할 수 있는 신규개발지 지정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죠. 정태기 사업 완료 10년, 시공이 해제 30만, 녹주 변경 30만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 의무 쪽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도시지역 외의지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도시지역 외의지역은 이 번호를 제가 3번으로 좀 수정을 했습니다. 자, 앞에 게 이제 2번, 1번 이렇게 쓰니까 1번, 2번, 3번이니까요. 자, 도시지역 외의지역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의 방법이 있고, 자, 여기 동그라미 2번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기. 그다음에 3번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뭐 번호를 보실 때, 자, 일단은 여기가 뭐 1번, 뭐 2번, 이렇게 3번으로 보실 건데, 자, 결론이 이겁니다. 이 그림을 먼저 좀 보세요. 자, 도시지역 외의지역은 이렇게 점선 1번 같은 형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할 수도 있고, 여기 빨간색,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 이런 2번 같은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있고, 3번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먼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자,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서 100분의 50 이상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때 포함시키고 나머지 4가지 요건이 모두 맞을 때,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계획관리지역 땅으로 가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데 거기를 100분의 50 이상 포함시키고 나머지 네 가지가 뭐냐면 자, 나머지 땅은 요 나머지 요건이라는 게 뭐냐면 계획 관리 지역을 반 이상 놓고 절반 이상 50% 이상 나머지 땅은 보전 관리나 생산 관리 지역으로만 넣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다가 면적 요건을 맞출 때는 요 계획 관리 지역을 절반 이상은 넣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때 아파트나 연립주택으로 개발할 때는 기본 면적이 30만 이상으로 크게 하셔야 돼요. 다만 거기가 자연보전구역 같은 시골 지역이거나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교육청 동의를 받아오면 이 노란색 중에 하나만 맞으면 30만이 10만으로 완화가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좀 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특히 초등학교 용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아파트나 연립을 짓는데 기본 30만 이상으로 안 하고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교육청 동의를 받아오면 10만 이상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건, 면적 요건 맞추고 여기 기반시설 요건이 도로, 수도, 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잘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자연환경이나 경관 같은 걸 해치지 않아야 된다. 이걸 자연환경 요건, 기반시설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지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점선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지금 봤던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으로 해석하세요. 그러면 이 점선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관리지역인데 관리지역 옛날에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세분되는 건 아시죠? 그러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에 걸치라는 거예요. 걸치는 건데 여기 요 네모를 보시면 요 점선 네모가 절반 이상이 요 계획관리 지역 땅이 포함된 겁니다. 여기도 요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씌울 때는 요 반 이상이 계획관리 지역이고 나머지 땅은 보전관리나 생산관리가 돼야 된다. 나머지 땅은 보전관리, 요 나머지 요건입니다.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이나 생산관리 이렇게 농림지역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농림지역이라든가 자연환경이 들어가지 말고 여기 1번 같은 케이스는 절반 이상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채우고 나머지 땅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그다음에 면적 요건 여기다가 아파트, 연립주택을 지을 때는 면적이 30만 이상입니다. 단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교육청 동의를 받아오면 면적이 10만 이상으로 바뀌죠. 네, 그리고 참고로 이게 이제 아파트 연립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건물로 개발할 때는 3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건 참고입니다. 아파트 연립은 30만이든 10만으로 가야 되는데 아파트 연립이 아닌 다른 형태의 건물로 개발할 때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파트 연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기반시설을 잘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려면 이거는 이제 농림이나 자연환경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이 1번 케이스는 항상 관리지역 내에서 계획관리지역을 100분의 50 이상 포함시키고 나머지 땅은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으로만. 자,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요거입니다. 요거하고 요 세 번째 케이스인데 자, 일단 뭐 여기 두 번째 케이스하고 세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케이스를 먼저 보면 비도시 지역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케이스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비도시 지역에 용도지구가 있었다. 용도지구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 그럼 그거를 폐지하고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할 때도 이런 케이스로 여기 3번 케이스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이런 자연환경이나 농림지역 위에 있는 용도지구를 없애버리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2번입니다. 2번.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가 있는데 1번하고 2번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1번은 여기 관리지역으로 들어가서 계획관리지역 땅을 반 이상 포함시키고 나머지 요건, 면적 요건, 기반시설 요건, 자연환경 요건을 맞추셔야 돼요. 근데 양가로 2번 케이스는 뭐냐면 이게 양가로 2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요 개발진흥지구를 먼저 지정하고 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씌우시는 거죠. 요거 개발진흥지구라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비도시 지역 땅 여기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에 요 빨간색으로 개발진흥지구를 정하고 그 위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계획관리지역 같은 비도시 지역에서 빨간색으로 개발진흥지구를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위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을 먼저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요 2번 요건도 요 1번 요건처럼 나머지 요건, 면적 요건, 기반시설 요건 여기도 맞아요. 면적 요건하고 기반시설 요건, 자연환경 요건이 요 밑에도 맞아야 됩니다. 자, 개발진흥지구를 이용하는 것도 면적 요건 아파트 연립은 30만 이상, 기반시설 잘 공급할 수 있는 요건,
자연환경을 해치지 아니할 요건 여기도 맞는데 중요한 건 요 개발지능지구를 정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린 여기서 자, 우리 예전에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이 비도시적 땅인데 여기다가 개발지능지구를 정한다는 것은 용도지구를 정하는 거죠. 우리 예전에 개발지능지구는 자, 주산, 관복, 특이 있었죠. 주거개발지능지구, 산업유통, 관광위양, 복합, 특정개발지능지구. 개발지능지구는 용도지구예요. 그러면 이 비도시적 땅에다가 개발지능지구를 먼저 정하고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를 정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는데 이때 포인트가 뭐냐면 이 개발지능지구가 5개라는 얘기고 이 5개가 앞에 위치가 맞아야 돼요. 위치. 개발지능지구가 앞에 위치가 맞아야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위치 요건이 중요한 건데 자, 위치 요건이 뭐냐면 여기서 보세요. 특정 복합 주거개발지능지구는 자, 특복주 특정개발지능지구,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지능지구하고 주거개발지능지구 3개는 계획관리지역 땅이라는 요 위치에만 자리 잡아야 된다. 여기 보존관리, 생산관리, 농림자연은 안 돼요. 자, 지금 특정 복합 주거개발지능지구를 이용할 때는 계획관리지역 땅에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이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는 요 위치가, 이 화살표다 위치가 농림, 생산관리, 계획관리처럼 위치가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요걸 잘 우리 수험생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까 제가 특정, 복합, 주거개발지능지구는 여기 빨간색의 특정, 복합, 주거를 여기다 정할 때는 요 땅 위치가 계획관리지역만 해당된다. 저는 이걸 암기했는데 특복주계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특복주계. 우리 금복주라는 수림 이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럼 이것도 수리름이라고 외우세요. 특복주계. 이렇게 특복주라는 수를 마시려고 개를 하나 만들었다. 자, 그럼 다시 특정 복합 주거개발지능지구를 정할 때는 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가 공장짓는 산업유통하고 주거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복합은 위치가 농림도 되고 생산관리, 계획관리니까 여기 농림지역 전체도 되고 위치가 생산관리도 되고 계획관리지역처럼 위치가 더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유통은 농생계, 유산, 농생계 이렇게 외우세요. 우리 여기 부모님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농촌 가서 살자고 만든 개가 있다 이렇게. 아까 특복주, 술 먹자고 만든 개가 있었고 유산 받아서 농촌 가서 살자고 만든 개, 유산, 농생계.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 관광휴양입니다. 이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는 비도시 지역 전체를 위치로 인정한다. 이 관광휴양이 제일 좋은 겁니다. 관광휴양은 자연환경이든 농림이든 관리지역이든 전체를 다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치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비도지역에다가 이 빨간색 개발지능지구를 정하고 지구단위계획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위치를 잘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빨간색이 만약에 특복주면 특정복합 주거면 밑에 땅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시작해야 된다. 계획관리지역 땅에다가 특복주 개발지능지구를 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빨간색이 만약에 산업유통이면 아까 유산 받아서 농촌 가서 살자고 만든 개니까 여기 빨간색이 여기가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면 이 밑에 있는 땅이 농림,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땅을 다 인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광휴양일 때는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를 이용해서 지구단위로 이렇게 올라가려면 밑에 땅이 이 검은색 땅이 비도지역 전체를 다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이 개발지능지구를 이용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데 여기 두 번째 방법으로 자, 여기도 면적요건, 기반시설요건, 자연환경요건을 기본적으로 맞추고 나서 이 개발지능지구가 위치요건이 맞아야 된다. 특복주는 계획관리지역만, 유산 받아서 농촌 가서 살자, 농생계, 관광휴양은 도시적 외의지역에서만 도시적 외의지역이면 위치를 모두 다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를 정하면 위치가 맞으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 관광휴양은 도시적 외의지역 모두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산업유통을 문제를 낼 때는 만약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를 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X입니다. 산업유통은 자연환경은 안 되고 농생계 여기를 위치를 잡기 때문에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를 정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한다고 하시면 X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여기 이제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를 이용하면 돼요.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관광 휴양개발 짓는 지구를 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때는 위치가 맞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자, 세 번째 방법은 아까 앞에서 보신 거죠.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자,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 지역에서는 정할 수 있는 곳, 지정해야 하는 곳, 아까 지정해야 되는 거 3개 있었죠? 정택이 사업 완료 10년, 시 공의가 해제 30만, 녹주 변경 30만 요거. 자, 도시적 외의 지역인 관리 독립 자연으로 가보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첫 번째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도 있었죠. 세 번째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은 좀 어려우시면 비도시 지역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데 3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을 반 이상 포함시키는 곳,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를 중간에 이용해서 정하는 곳 이렇게. 세 번째 방법도 있었죠. 그런 것도 있었고 세 번째는 용도지구를 폐지하면서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다 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정해지면 아까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결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정해지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이제 우리 행정청이 개발 사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부 개발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는데, 자, 3번하고 일단 5번을 잘 봐야 됩니다. 자, 3번, 5번은 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건축물의 종류 제한, 건축 제한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건물의 높이를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포함시키셔야 됩니다. 기반시설의 배치, 건축물의 용도 제한 같은 건축 제한, 종류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서,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건폐율, 용적률이 우리 예전에 외웠던 숫자가 적용되지 않고 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새로운 건폐율, 새로운 용적률, 새로운 건물의 높이, 새로운 건축물의 종류 제한, 기반시설의 배치 같은 것들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별도로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 3번과 5번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근데 1번처럼 용도 지역의 명칭을 3번 변경하는 거, 6번처럼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물의 색깔 같은 거, 그다음에 건물 지을 때 도로 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선, 건축선, 환경이나 경관계획, 보행안전을 고려한 교통처리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요, 있다. 자, 시험 문제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높이, 건축물의 용도 제한은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가 아니라 포함이 되어야 한다. 기반시설의 배치도 포함되어야 된다는데 1번처럼 용도 지역의 명칭을 3번 변경하는 거, 그다음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환경계획, 보행안전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같은 것들은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1번 하나 좀 심한 내용을 볼게요. 지구 단위 계획 내용으로 1번 내용으로 자, 이런 것들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 지역의 명칭을 3번 할 수 있대요. 3번. 여기서 말하는 3번은 주거지역 내에서, 상업지역 내에서, 공업지역이나 녹지지역 내에서 3번하거나 변경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에서 자, 용도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용도 지역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데 자연녹지 지역에서 뭐 준주거지역 이렇게 점프하는 건 안 됩니다. 여기서 3번 변경하는 범위가 주거는 주거지역 내에서, 상업이면 상업 내에서, 공업은 공업 내에서 변경하라는 거예요. 녹지면 녹지 내에서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중에 뭐 2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거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거로. 근데 이제 주거지역이 막 상업적으로 점프하거나 주거지역이 공업적으로 점프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변경하는 범위가 주거는 주거지역 내에서, 상업이면 상업 안에서, 공업이면 공업 안에서 바꾸는 거고 녹지면 녹지 안에서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녹지 지역을 다른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면 이거는 별도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결정을 해서 용도지역 정식 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는 못 바꿉니다. 1번 내용이 그런 겁니다. 용도지역 이름을 변경할 때는 주거는 주거 내에서, 상업은 상업 내에서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더 중요한 건 여기 3번하고 5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 때는 3번과 5번 내용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 필수적으로. 자, 그다음 우리 지구 단위 계획까지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주제는 5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을 잘 지켜서 건물을 지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 이게 좋은 점도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이 이제 행정청이 건물 지을 때 이게 다 통제를 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잘 지키고 또 어떤 기준에 맞으면
이렇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건축 제한 같은 종류 제한 국토법상 세 가지 규정들, 우리 국토법상 이제 건물 지을 때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배웠는데 이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들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축법으로 가서 조경 설치하는 규정,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는 거 있었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요 두 개, 공개 공지 이런 것들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하는데 이 조경, 공개 공지 면적을 좀 줄여주는 겁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같은 것들을 완화할 수 있고 높이 제한 두 가지를 완화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 조심할 거는 건축법의 대지의 안전 규정, 대지의 분할 규정 이런 거는 완화하시면 안 돼요. 건축법에 나오는 규정 중에서 대지의 어떤 안전 규정이라든가 대지의 어떤 분할 이런 것들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수 없고 조경, 공개 공지, 휴식 공간, 높이 제한 두 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런 거를 완화할 수 있지. 대지 안전, 그다음에 대지의 분할, 그다음에 건축선의 후퇴 이런 건 완화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국토법상 3개, 건축법상 5개, 주차장법상 주차장 만드는 기준 이런 두 가지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 총 10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암기하지 말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일단 10가지 관련 규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선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10가지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데 좀 더 좀 디테일하게 보면 도시 지역에서 이런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데 원래 건폐율의 1.5배, 원래 용적률의 2배까지 완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지역에서 이런 건 이제 세부적으로 계산하는 건데 건축 제한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도시 지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을 요 비율까지 원래 건폐율의 1.5배, 원래 건폐율의 2배까지 이거 초과하지 않게 완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사례입니다. 자, 건축 제한 같은 종류 제한도 건축물의 용도 종류 같은 것도 도시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완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3번 잘 보세요. 건축물의 높이 제한. 도시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원래 높이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주차장 설치 기준도 이 한옥마을이나 차 없는 거리, 차량 진입 금지 구간 이런 거를 정해서 건물 지을 때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모두 완화해서 대지 안에 주차장 대수가 빵대입니다. 빵대. 이게 100%라는 게 원래는 10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100% 완화하면 0대가 되는 거예요. 0대. 그래서 대지에다가 주차장 같은 거 설치 안 하더라도 건물 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한옥마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이기 때문에. 차량 진입 금지 구간에서 건물 지을 때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포인트가 뭐냐면 도시 지역에서는 좀 보세요. 도시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건축 제한, 그 다음에 높이 제한 1.2배까지 120%니까 그 다음에 주차장 기준을 원래 적용하는 기준보다 100% 완화해서 주차 대수를 0대 해가지고 건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도시 지역에서는 도시 지역이 아닌 도시적 외곽 지역인 비도시 지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을 도시역과 같은 비율로 완화가 돼요. 비도시 지역도 건폐율 용적률은 원래 건폐율의 1.5배, 원래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제한도 이렇게 이 비도시 지역도 건축 제한 같은 것들도 완화가 되는데 주의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출문제 32입니다. 자, 비도시 지역에서는 높이 제한이라든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자, 도시지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 높이 제한, 주차장까지 완화할 수 있는데 비도시 지역에서는 자, 높이 제한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 규정은 적용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는 도시 지역 내에서만 적용하기 때문에 비도시 지역에서는 요거 완화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기출문제 32회 때 문제 풀 때 요거를 아시면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앞으로 가볼까요? 자, 제가 이렇게 시험에 최근에 나오는 부분들을 봤는데 이번엔 좀 더 어려운 거예요. 이거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우리가 좀 전에 도시 지역에서는 자,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데 완화하는 최대 한도는 원래 건폐율의 1.5배고 원래 용적률의 2배를 초과하지 않게 요 이내에서 완화하는 건데 완화하는 이유가 공공설의 부재를 제공한 겁니다. 제가 땅이 400제곱미터가 있었는데 도시지역에서 제가 100제곱미터를 떼가지고 시장한테 준 거예요. 시한테 주차장 같은 거 만들으라고. 공공설 같은 게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용지를 떼주면 400제곱미터에서 100을 주면
그러면 300밖에 안 남죠. 예, 거기다 건물 지을 때 이런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출문제 27회 때인데 잘 보세요.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인데 일반 상업지역에서 공공설부지를 땅 주인이 제공을 한 겁니다. 원래 일반 상업지역에서 원래 건폐율이 60%라고 나와 있다. 원래는 이제 우리 옛날에 외웠던 거는 뭐 9887이기 때문에 80인데 80 이하로 60%가 정해진 겁니다. 자, 우리는 일반 상업지역에서 만약에 건폐율이 60%다. 원래 건폐율이. 근데 자기 대지가 400제곱미터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100제곱미터를 공용부지로 제공했네. 착한 일을 했네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400에서 100을 주고 나면 300밖에 안 남습니다. 300에서 용적률이 건폐율 같은 거나 용적률이 완화가 되는데 건폐율이 원래가 60인데 이게 결국에는 75%로 커지는 거예요. 이 공식에 따라서. 자, 이런 공식 같은 거 나오시면 되게 싫어할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별로 다른 데서는 강의 안 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 완화되는 건폐율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자, 원래 해당 지역 건폐율이 60%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곱하기 한 다음에 가로 열고 1 더하기 자, 이게 뭐예요? 원래 지 면적이 400이고 자, 제공한 면적이 100이지 않습니까? 이걸 분수로 만들어 가지고 1을 이렇게 더하는 겁니다. 이게 1. 이게 0.25가 나오는 거죠. 여기 4분의 1이니까 0.25이기 때문에 1.25가 되는 거예요. 60 곱하기 1.25 하면 이게 75%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 사람이 400에서 100을 제공했으니까 이게 자기 땅의 4분의 1을 제공을 한 겁니다. 네, 그럼 건폐율도 여기다가 4분의 1을 계산하면 15%가 더 가산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마치 우리 부동산 학계에서 이자율 계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거랑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건폐율 60%인데 곱하기 1 더하기 요 분수로 만드는 요 비율이 원래 땅에서 제공한 면적 해가지고 이게 1.25가 돼가지고 75%가 나오죠.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자, 근데 용적률은 조금 더 복잡해요. 자, 이런 거 나오면 수강생들 거의 99%는 틀릴 건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자, 일반 상업지역 같은 도시역에서 공공설부지를 제공했다. 자, 근데 용적률이 원래 1000%래요. 우리 용적률이 일반 상업지역 원래 1000%를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이건 기출문제를 좀 이렇게 건폐율을 가지고 이제 변형을 한 건데, 자, 원래 용적률이 1000%인데 여기서 대지가 400이 있었는데 이것도 100을 제공했어요. 100을. 자, 그러면 공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 건폐율이 아니라 용적률은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 기본서 보시면 나올 텐데. 자, 완화되는 용적률은 원래 해당 지역 용적률이 1000%에다가 이건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아까 건폐율 공식과 달라요. 이건 곱하기로 들어가는 건데 이 용적률을 완화할 때는 원래 해당 용적률의 1000% 더하기 가로 열고 1.5 일단 분자 분모를 만드셔야 돼요. 1.5 곱하기 제공면적 얼마입니까? 100을 제공한 거예요. 100. 그 다음에 제공 부지의 원래 용적률이 1000%예요. 1000%. 그래서 1.5 곱하기 제공면적 100하고 곱하기 1000%가 원래 용적률이니까 요 분자를 요 300제곱미터가 뭡니까? 제공 후 대지면적 요거로 나누시면 여기 계산해 보시면 이게 500%가 나옵니다. 계산기로 한번 쳐보십시오. 1500%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공식 자체를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살짝 한번 보시고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공공설부지를 제공해가지고 용적률이 얼마까지 완화가 되냐 그러면 분자 1.5 곱하기 제공면적 100 제공부지 용적률이 원래가 1000%다. 그럼 제공 후 대지면적 나눠가지고 300으로 나눠서 1500%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하고도 수험생들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우리 학원에서 강사분들이 잘 안 가르쳐줍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우리 이제 뭐 유튜브로 한번 이렇게 참고서 한번 보시면서 또 좀 집중력 있는 분들은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좀 봐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건축 제한 같은 경우는 도시역에서 건축 제한 같은 종류 제한도 완화할 수 있고 높이 제한 보겠습니다. 높이 제한은 1.2배입니다. 자, 높이 제한은 도시 지역에서 자, 건축물의 여기 뭐 가로구역 같은 데서는 높이를 원래 높이의 120% 이내까지 완화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도 자, 높이 제한도 도시지역에서 이런 가로구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로구역에서 원래 제한된 건물 높이의 120% 정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120%라는 게 29회 때 이게 도시지역에서만 적용된다. 비도시지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의 높이는 이렇게 뭐 가로구역 나오든지 이렇게 되면 원래 건축물, 원래 제한된 건물 높이가 뭐 100m다. 그러니까 100m에 120%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120m까지 올라갈 수 있다. 최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자, 그리고 높이 제한도
요거 아까 저기 공공설부지로 제공하면 높이 제한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앞에 거랑 좀 다른 규정이지만 높이 제한은 1.2배. 요것도 그리고 요것도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120%짜리 완화가 되는 거 1.2배고 그다음에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아까 건폐율 용적률처럼 공공설부지를 제공해서 높이 제한을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아까와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자기 땅의 일부를 제공을 하면 완화되는 거 있었죠. 요거 아까 건폐율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일반 상업 쪽에서 자, 여기 건축물 높이가 80m인데 대지 400 중에서 100을 제공하면 80m 들어가고 요거 아까 건폐율 공식이랑 똑같습니다. 1 더하기 여기 전체 중에서 100을 제공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1.25가 나오겠죠. 1.25 나와가지고 곱하면 10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형태도 아까 우리 건폐율 완화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높이 제한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지역에서 가로구역 나오면 원래 건물 높이의 120%고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공공설부지로 제공했을 때도 원래 높이의 요 제공 비율 같은 거를 곱해가지고 100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화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요거보다는 요 앞에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도시지역에서 가로구역 같은 게 지정되면 건물 높이 원래 거의 120%인데 이게 도시지역에서만 적용된다. 그리고 주차장 기준도 도시지역에서만 적용한다. 여기 뭐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차량 진입 금지 구역일 때는 원래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기출문제가 26회 때 이렇게 가로놓기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한옥마을 같은 걸 짓고 이럴 때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가로 열고 몇 %까지 완화하는 거냐? 100%까지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하고 6번은 완전 어려운 건데 최근에 생긴 조항입니다. 자, 이 부분도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에서 주거, 상업 같은 것들을 결합해서 여기 이렇게 복합 이용 증진을 위한 지역이면 도시지역에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토지 이용을 하는 그런 지역이라면 준주거지역에서 140%, 준주거지역에서 140% 이렇게 요거는 어려운 거니까 이렇게 하세요. 준주거지역 나오면 140% 용적률, 준주거지역 나오면 140% 용적률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준주거 140, 준주거 140 여기 뭐 복합 토지 이용 증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원래 적용되는 용적률의 140 그다음에 원래 적용되는 용적률의 140 준주거 지역이 나오면 그리고 역세권 같은 데서는 준주거 지역이 나오면 200% 원래 높이의 높이 제한 같은 경우는 200%까지 완화. 요 높이입니다. 용적률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 도시지역 내에서 주거 상업을 결합해서 복합 토지 이용 증진을 위한 지역이다. 복합적으로 토지 이용을 하는 그런 지역이라면 준주거 지역 나왔을 때 용적률 140%, 준주거 지역 나왔을 때 여기도 이런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140%인데 이게 역세권이 나오고 준주거 지역이 나오면 이때는 높이가 자, 원래 높이의 200% 이내까지 완화할 수 있다. 아까 우리 여기서는 120% 높이 제한이 있었어요. 도시역에서 가로구역이 나오면 원래 가로구역 건물 높이의 120% 이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역세권이 나오고 높이 제한 같은 게 들어갈 때는 200% 이내까지 완화하는 경우도 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게 도시지역입니다. 그럼 도시지역 외지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을 아까 우리 도시지역처럼 원래 건폐율의 1.5배, 원래 용적률의 2배까지 완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건축 제한도 완화가 되는데 높이 제한이나 주차장 기준 같은 경우는 완화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옛날 시험 문제에서 비도시역도 이런 용적률 같은 게 들어가면 어떻게 이게 완화가 되는지가 나왔는데 우리 앞에서 자연환경보전 지역의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를 정하면 위치 요건이 맞습니까? 맞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걸 수립해서 용적률을 최대 얼마까지 늘리는 거냐.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연환경보전 지역이 원래 용적률이 80% 이하니까 최대 80인데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들어가면 이게 개짜 때문에 100%까지 변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70세 농부가 60살 때 자취한 거, 그래서 개를 사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거는 건폐율이고 이건 용적률이네요. 용적률. 용적률은 개백장군 이런 게 있었죠. 자, 우리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원래가 용적률이 80%인데 요 개가 들어가면 100%까지 변하고 여기서 곱하기 2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왜냐면 우리 아까 용적률도 원래 용적률의 여기 2배, 원래 건폐율의 1.5배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 겁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원래가 80%인데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들어가면 이 개 때문에 용적률이 100%로 변합니다.
옛날에 계백 장군이 수파리를 잡아서 자박받았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 개가 들어가서 100으로 변하고 여기서 2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200%라는 게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숫자의 2배가 아니라 100%로 변하고 거기에 200% 처리해서 2배가 돼가지고 최종 용적률은 200%까지 커질 수 있다. 최대로 커지는 거는. 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건축 제한도 완화가 되는데 비도시 지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을 요 범위 안에서 완화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건축 제한도 완화가 되는 게 있었는데 높이 제한과 주차장 같은 기준 같은 경우는 비도시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도시 지역에서만 적용한다. 비도시 지역은 이런 높이 제한이라든가 주차장 기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시험 문제에 최근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줄 넘어갈게요. 실효. 이 완화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시면 일단 넘어가세요. 처음에는. 자, 그 다음에 실효. 아까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하는 결정고시로부터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결정고시를 해야 되고,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결정고시가 되었으면 5년 안에 공무사를 해야 되는 거. 자, 이거 글씨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가 안 되면 그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한 도시관리 결정이 실효가 되고, 우리 행정관청은 실효고시를 따로 해줘야 됩니다. 3년 되는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실효가 된다. 자, 5년짜리. 자, 주민이 제안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가 되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가 되면 5년 안에 그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관련 공사를 착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5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이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 결정 효력을 잃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을 잘 준수해서 건물을 지는데, 이거 33회 기출문제 있죠. 32회 때 기출문제죠. 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게 건물을 짓거나 공작물 설치하거나 용도 변경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인데, 다만 3년 이내로 사용하는 가설건물, 재복구용 가설건물, 공사용 가설건물은 가설건물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한다. 요거는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아도 임시로 쓰는 가설건물이니까 이런 것들은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아도 할 수 있고, 다른 일반적인 건물이라든가 일반적인 공작물, 용도 변경하는 사람들은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한다. 노란색 건물들은 제외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다. 이것도 은근히 시험 문제 나옵니다. 기준자 붙었으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을 공부하실 때는 처음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둘 다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대상은 도시지역으로 들어가서 지정할 수 있는 신규 개발지, 지정을 하여야 한다고 있었죠. 도시역에서. 비도시역으로 내려가면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일단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비도시역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1번, 2번, 3번 방법으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은 여러 가지 세부 개발 내용이 들어가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기반시설의 배치, 건축물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아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하는 규정이 굉장히 복잡했죠. 천천히 들어보시고 총 10가지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국토법상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법상 조경, 공개공지, 높이 제한 2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 규정 2가지가 있었어요. 자, 실효조항은 3년짜리하고 5년짜리 있었죠. 지구단위 계획을 잘 준수해서 건물 지어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지구단위 계획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보셔가지고 확인을 좀 하시고, 자, 마무리하고요. 자, 여러분들 강의가 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자,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건 요 책을 가지고 강의하고 있으니까, 자, 일단은 여기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다가 파일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 다운받아가지고 핸드폰에 이렇게 저장해서 보시고, 이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구입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구단위 계획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의가 좀 길었네요.